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외국어대학 러시아과의 서상국입니다. 우리 브라운백 렉처를 교양교육대학에서 만들어서 참 그 기분이 한없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Reflections of Buddhist Philosophy in Chinggis Matav's Literary Works라는 학위로 러시아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92년서부터 단국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러시아에서 학위를 많이 하고 오는데 왜 미국을 갔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85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한국과 구소련이 외교 관계가 없어서 유학을 갈 수가 없었고 대안으로 찾은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7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브라운백 렉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주 참여도 했었고 또 저도 거기서도 강연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윤성준 교수님께서 장으로 계시는 교양교육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 하기에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고요. 또 강의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두 번째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브라운백인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 시장을 보면 우리처럼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 저 브라운백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들고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자그마한 사이즈가 있어요. 저기다가 이제 샌드위치도 넣고 마실 것도 넣고 바나나도 하나 넣고 요구르트도 하나 넣고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이제 브라운백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브라운백 이러면은 런치를 얘기합니다. 아주 비공식적인 그런 런치를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뭐 브라운백을 들고 오십니다. 티피컬하게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이런 그 브라운백 렉처는 우리 학교에 오늘이 처음이니까 조금 미미하게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장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조용히 시작을 하면 아주 큰 효과가 나고 학생들에게 또 좋은 그 지식과 지혜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단국대학교 그리고 교양교육대학에 이런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 학우들도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위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고 일반 기업체라든가 사회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대학에서 배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을 전공을 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께서 이 자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런 강의를 듣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서 그 찬사를 보내고 또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는 작가는 레프 니콜라이치 달스토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이제 톨스토이 이렇게 하는데요. 러시아 일반 형용사에 톨스토이 액센트가 앞에 가서 톨스토이 이러면 뚱뚱하다라는 뜻입니다. 뚱뚱하다. 그래서 톨스토이 하면 자칫 뚱뚱한 작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는 사진은 좀 중년 이후의 사진이라서 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소시적에는 꽤 뚱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이 톨스토이가 아니고 달스토이 해서 달스토이라는 작가입니다. 물론 2016년 현재 러시아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 중에 외증증증손녀 정도 되는 따찌아나 달스타야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요. 이분의 그 피를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따찌아나 달스타야는 정말 똘스타야입니다. 아주 뚱뚱하셔요. 제가 만나서 러시아식으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데 입술이 얼굴에 닿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서 소리만 하고 내는 게 이제 유럽식으로 인사를 할 때
따짜나 딸스타야 하고 인사를 하면서 껴안기는 했는데 어디를 안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뽀뽀도 그냥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뚱뚱하긴 합니다. 일반 문을 나가실 때 똑바로 못 나가셔요.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만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 레프 니콜라이치 달스토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그 사진을 몇 장 보고, 그러니까 앞에 보시던 사진 대비 이런 사진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달스토이는 굉장한 부잣집 자식이거든요. 야스나야 빨야나라고 하는 그 영지를 소유한 그런 작가였는데, 야스나야 빨야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숲속에 햇빛이 잘 드는 빈 공터 이런 뜻입니다. 야스나야 빨야나. 물론 지명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숲속의 빈 공터, 해가 잘 드는, 그러면 뭐 이 우리 대한국대학교 뒷산, 이게 무슨 산이죠? 보라산 아니고 법화산을 오르시다 보면 한 10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을 수 있는 이런 좁은 공간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영지라고 할 수 없겠죠. 달스토이의 영지, 달스토이의 집은 야스나야 빨야나로 숲속에 햇빛이 잘 드는 빈 공터인데 사이즈가 경기도만 합니다. 안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까지, 서울 다 포함해서 영토로 따지니까. 그래서 영지 내에 있는 호수에 모터보트 타고 가서 낚시도 할 수 있고 말 타고 숲속에 들어가서 사냥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영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런 부잣집 자제답지 않게 상당히 소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스토이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귀족으로서 또 부잣집 자식으로서 생을 굉장히 향유를 했었는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에 있는 농노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소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맨 뒤에가 제일 젊은 돌스토이, 중간 나이 든 돌스토이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박한 작가라고 돌스토이를 소개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매장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레프 달스토이의 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석 하나도 없고요, 커다란 건축물도 없고 이렇게 소박하게 주변에 이렇게 꽃들을 갖다 놓는 것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글라드비셰라고 하는 공동묘지 앞에 가면 반드시 꽃집이 한 5-6개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일반 시민들이 뭐 많게는 5다발, 10다발 아니면 1-2다발 이렇게 사서 자기가 존경하는 작가, 자기가 존경하는 예술가, 가족 이런 무덤을 찾아서 그 앞에다가 바치는 것이 러시아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 꽃은 끊이지 않습니다. 돌스토이가 살았던 건물이고요. 지필 모습. 또 한가한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돌스토이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작가였고 소박한 작가였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디에다가 기고를 했던 글을 조금 읽으면서 돌스토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스토이는 1828년에 태어났습니다. 꽤 이른 나이에 태어났죠. 그리고 1910년에 죽습니다. 물금 82살의 생애를 살았던, 러시아 기준으로 따지면 대단히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1820년대 같으면 러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50세, 여자가 50세, 남자가 한 40대 중반 이 정도 되는 평균이었는데 1910년까지 살았으니까 대단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191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인데, 실제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상을 제정하고 나서 노벨상 수여를 1901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톨스토이가 제1회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톨스토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받지 않고 죽었는지 못 받고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노벨상하고는 조금 인연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생애가 1828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대단히 오래 살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살아서 1917년까지 살았더라면 상당한 불행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17년에 레닌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소련 연방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 야스나야 빨리아나에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출생합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9살 때는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귀족의 가문 출생이었으므로 훌륭한 양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841년에 톨스토이는 친숙모가 살고 있던 까잔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16세 때에는 까잔 대학 동양어학부에서 아랍어와 터키어를 전공하기 시작했으나 1847년 4월에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야스나야 빨리아나로 돌아왔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큰 기제 중에 하나가 까잔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공은 아랍어와 터키어였지만 톨스토이의 주된 관심사는 오히려 중국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또는 육아에 대한 그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깊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조금 그 타임라인을 점프해서 톨스토이의 말년에는 톨스토이가 기독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러시아 정교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당신이 교주가 됩니다. 교를 하나 만들어요. 톨스토이 교, 달스토프스트와 러시아로는, 영어로는 톨스토이즘 그 교를 만드는데, 그 교를 만들 때 본인이 십계명을 만들어요. 근데 십계명을 만드는, 십계명 자체는 기독교에서 틀을 따왔지만 제1계명이 악에 저항하지 말라, 이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까잔 대학에서 중국 철학을 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 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도가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도는 살아생전에 한 100여 명 정도 있었고요. 가장 신실한 신도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인물 중에서 톨스토이 교의 신자로서 역사에 큰 자죽을 남긴 분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께서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저항주의를 그 최고의 모토로 내세웠는데, 그 무저항주의의 기원은 톨스토이의 십계명 중 제1계명인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고향으로 돌아온 목적은 당시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농노들의 귀족에 대한 의심과 변화를 싫어하는 태도로 실패하였습니다. 1848년 톨스토이는 모스크바로 가서 방종한 생활에 빠지고, 그러나 그 이듬해 다시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데려와서 형과 함께 농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개설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료는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퍼가셔도 되고, 또 나중에 작품 부활을 할 때 강의 노트도 제가 부활을 강의할 때면 그 수강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인데 아마 입장하실 때 하나씩 받아오셨죠, 그죠? 고약한 거는 작품이 크다 보니까 강의 노트도 그 15쪽이 넘는 약 18쪽 정도 되는 강의 노트를 제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톨스토이의 일반 작품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인데,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톨스토이를 소개하면서 결혼 후에는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톨스토이의 그 일기를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일기를 기록을 했는데, 나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굉장히 괴롭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 여자를 범해서 딸을 하나 낳기도 합니다. 물론 무한 책임을 져주죠. 그런 내용이, 그런 그 생의 어떤 경험이 부활해서 가추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예훌류도프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정욕에 의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아주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러시아 19세기 문학의 양대 산맥을 꼽으라 한다면 톨스토이와 더스토옙스키가 있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악령, 백치, 뭐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세계 대문호인데요. 이 두 사람은 글을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원고 마감 시간에 굉장히 쫓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팍 써가지고 교정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출판사에 넘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톨스토이는 그와 반대로 여러 번 교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A4 용지로 약 800페이지가 넘는 전쟁과 평화를 8번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고 타이프라이터였기 때문에 1페이지를 고쳤으면 나머지 790페이지를 다 새로 고쳐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톨스토이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않고 감사하게도 부인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부인을 얻었기 때문에 정력의 그 괴롭힘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또 작품 활동에도 매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문학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렵다. 근데 제가 한 30년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러시아 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 체계를 알고 러시아 문학 작품을 읽으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 체계는 조금 독특합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죠.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클류도프. 드미트리는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이바노비치는 이반이라는 아버지가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칭, 아버지의 이름에서 만들어낸 이름이다. 그래서 이반처럼 자음으로 끝나면 오비치를 붙이고 니콜라이 이 이렇게 끝나면 오비치가 이와 오가 합쳐져서 예비치가 됩니다. 니콜라이에비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어난 가문이 네흘류도프네 가문이에요. 성이에요. 이렇게 이름과 부친과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 체계입니다. 뭐 세 가지 똑같네. 미국 사람들하고 뭐 first name, middle name, family name.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의 그 middle name하고는 이 부칭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사이나 가족 사이에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들은 이 사람을 드미트리 이렇게 부르겠죠. 또 드미트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 애칭을 불러줍니다. 애칭이 미자나 지미가 아니고 지마입니다. 지마 죄송합니다. 지마. 그래서 일단 가족 관계나 친구 사이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드미트리, 미자, 지마. 그래서 실제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사람인데 불리는 관계, 누가 이 사람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름과 부칭을 동시에 부르면, 즉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이렇게 부르면 저절로 존경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리고 이름과 부친과 성을 동시에 다 부르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니클루도프 이렇게 부르면 공식적인 관계, 관공서라든가 군대 같은 데서 사람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저 이 사람 데려가야 되는데 저 사람 데려가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세 개를 다 불러줍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이름 체계를 아시면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작품에서 A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 등장인물을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여자 인물과 드미트리 사이에는 존경을 해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B라는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부를 때 미자 혹은 지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거기는 친구 사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
주리로 배심원으로 참가를 했을 때 명단을 확인할 때 보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글류도프하고 부르겠죠. 그래서 한 등장인물이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어집니다. 근데 그 다양하게 불리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이해하시고 작품을 읽으시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부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 작품의 여자 주인공 가체리나 미카일로브나 마슬로바, 애칭이 가첸카, 가치카, 가추샤로 불립니다. 그래서 가체리나 미카일로브나 이러면 존경이 될 것이고요. 공식 석상에서는 가체리나 미카일로브나 마슬로바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가첸카, 가치카, 가추샤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가테리나라고 하는 이름의 애칭을 가첸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귀족들 사이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칭으로 갈 때도 귀족인지 농노인지 구분해서 가요. 가치카는 농노들 사이에서 애칭을 부를 때 가치카로 부릅니다. 같은 가체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귀족 여인이면 애칭을 부를 때 가첸카로 불러야 됩니다. 농노들이라면 가치카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출생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래서 가첸카도 아니고 가치카도 아니고 가추샤로 하자라는 거가 돌스토이가 이 작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노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한 신분에 나중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면 러시아 사회에서도 잡계급이라는 사회계층이 다시 하나 등장을 하는데 뭐 이런 시기에 잡계급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가추샤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가첸카라고는 이 작품에서 거의 안 불립니다. 가치카로는 불리고요. 그 다음에 가체리나 혹은 가체리나 미카일로브나, 미하일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미하일이 만든 딸. 그래서 가체리나 미카일로브나가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책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제와볼이나 또는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백지나 이런 작품 읽을 때 또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걸 읽을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돌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제가 생각하는 돌스토이 문학 세계의 열쇠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의 이름인데요. 이반 일리치. 이 사람의 성은 골로빈입니다. 이반 일리치 골로빈. 그런데 이 작품의 2장 첫 문장에 보면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순탄했으며 지극히 단조로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이 작품에서 병에 걸려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돌스토이가 인간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작품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요. 이 작품에 보면 작품 제목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즉 이름과 부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가 혹은 작중 화자는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어쩌면 인용보 속에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을 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이상 존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역시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 체계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부활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 길었죠, 그죠? 강의 노트를 많이 참조하시고요. 부활이라는 작품은 아까 우리 윤성준 교수님께서도 소개하셨듯이 돌스토이의 3대 작품 중에 맨 마지막 작품이고요. 1899년 12월 16일에 탈고를 했습니다. 1, 2,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강의 노트에 흐로노스라고 써놓은 것은 그 타임을 얘기합니다. 타임 스팬이 이른 봄에서 시작되어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날에 끝이 나고요. 토포스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
도심에서 시작하여 시베리아의 유행지에서 끝이 난다. 이거를 이제 문학에서는 줄여서 흐로노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래서 흐로노토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특히 미하일 바흐진이라는 이론가에 의해서 지금은 뭐 거의 모든 문학 이론가들 비평가들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흐로노토프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흐진이 처음 주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제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제가 침대를 같이 쓰고 있는 여인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사랑해요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왜? 시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흐로노토프 속에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층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흐로노스와 토포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제는 생동하는 도시의 봄 혹은 여글류도프와 가추샤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그렐리초프로 대표되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끝난다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부활하면 가장 티피컬한 게 여러분들께서 삼위일체심의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죄 없이 오셨다가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 문명사에서 가장 큰 부활이었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활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core value of the Christianity,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을 부활이라고 톨스토이가 붙였을 때 이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산송장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산송장이라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이 강의실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산송장이지 않을까. 뒤집어서 부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인데 이 작품 속에서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톨스토이의 전제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 즉 톨스토이가 스스로 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는 산송장에 불과하다. 의식 있는 삶, 깨어 있는 삶, 발전을 추구하는 삶, 성공을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반 일리치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평탄하게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산송장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돌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책의 뒤에 작품 해설에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각종 주제, 사랑, 배반, 또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귀족이 중간 계급에 있는 가추샤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의미, 가추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게 되는데 대한 네글류도프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주제이고요. 또 가추샤가 나중에 혁명 사상을 갖고 있는 남자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작품의 사랑의 주제일 것이고요. 또 큰 주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법제도입니다. 러시아 19세기 러시아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미비점 이런 것들은 지금 2016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의 큰 주제는 토지 분배의 문제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사회는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 귀족이고 90%가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귀족들은 농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귀족들이 영악하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종이 하나 있으면 그 놈을 매질을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곧 죽을 것 같으면 중단해서 10분 후에 죽으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10분 동안 살아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노의 딸을 성적으로 범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또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의 귀족의 일원으로서 예훌류도프가 가추샤를 범했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부활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추샤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는데, 그 시베리아 유형길에 예훌류도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여해서 가추샤뿐만이 아니라 가추샤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농노이건 귀족이건 상관없이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도와주고 자기 한 몸을 희생을 해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 가는 길이 바로 톨스토이가 이 작품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부활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주제는 이 작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강의실에 있을 터인데, 자신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신앙 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 노트에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이건 톨스토이가 잘못 알았다, 이건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잘못 비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자신의 신앙 체계를 더 공고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한 말들 중에 우리가 새겨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인용하는 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고약하게 생긴 게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되게 다르게 생겼죠, 그죠? Каждый хочет изменить человечество, но никто не задумывается о том, как изменить себя 라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하죠. Без любви жить легче, но без нее нет смысла. 사랑 없이 사는 게 더 쉽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쉽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быть всегда счастливым. Если счастье кончается, смотри, в чем ошибся. 인간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만약에 행복이 끝나면 뭐를 잘못했는지 살펴봐라. 재밌죠? 모든 행복한 가정들은 다 서로 닮았다. 다 비슷비슷한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불행하다. 가장 놀라운 착각 중 하나는 인간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생각이다. 이게 이제 무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톨스토이의 해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실은 가장 단순하다. 인간은 자기의 양심이 깨끗한 것을 자주 자랑스럽게 여기곤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억력이 짧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을 다 기억하면 양심이 깨끗하다는데 자신하기가 참 쉽지 않죠. 모든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다가가게 마련이다. 모두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누구도 오늘 저녁까지 살 수 있을지 여부를 아는 사람은 없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하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테나탈라지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사망학입니다. 이번 학기에 천안 캠퍼스에서 의과대 학생들한테 필수 과목으로 사망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죽음 관련, 이반 일리체 죽음, 새 죽음, 주인과 하인 뭐 이런 죽음 관련 작품들은 거의 제가 다 논문을 썼을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다. 다만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곳에 위치할 뿐이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한다. 여러 가지 같은 말들을 여러 가지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톨스토이의 말을 몇 가지 인용함으로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신 서상욱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